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륜쌤의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무신정변과 백년 무신정권 시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백년 무신정권의 시대가 매우 방대하므로 오늘은 이 무신정변과 함께 그 무신정권 전반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즉 이방 정권부터 정중부, 경대승, 이유민 정권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지만은 여기서 전체가 아니라 무신정변 정의부터 여기 스리라인에서 있는 무신들의 권력 장악과 암투까지 오늘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를 무신정권의 전반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신정변이란 무엇이냐? 이렇습니다. 제가 나름 정의한 건 이렇습니다. 1170년 8월 무신인 견룡행수 이의방과 산원 이고 그리고 상장군 정중부가 주축이 되어 보현원에서 무신들을 차별하는 데 앞장선 문신들을 참살하고 100년 무신정권 시대를 개막하게 된 결정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본질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본질적으로는 이 무신이 문신에 비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려 초기에요. 고려 초기 때 이제 좀 보면은 그 뭐지? 왕건을 옹립했었던 뭐 홍유, 배연경, 신순경, 복지경을 기장이라고 한대요. 이것을 즉 기병장군의 줄임말입니다. 즉 무신들이 주축이 되어서 왕건을 옹립하고 고려를 건국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후삼국 통일을 이제 이런 데도 참여했을 뿐 아니라 또 왕식념이 이제 주축이 되었던 북진 정책에도 기여했던 것이 바로 무신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거란과의 전쟁, 여진과의 전쟁에서도 참여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데 공을 세웠었죠. 특히 고려 현종 때 기문과 체질의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난이 왜 발생하게 됐냐? 결국에 무신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차별 대우였어요. 이런 거였었죠. 자, 무신들이 실제로 몸을 많이 써요. 저기 이제 칼과 창 방패로 이렇게 거의 그 외침을 막아내느라, 적을 막아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대우가 어떻게 되냐? 고작 떨어지는 건 군인전 하나밖에 없어요. 문신들한테 떨어지는 뭐 공음전, 무슨 전 여러 가지인데다가 조금만 일해도 뭔가 대대로 다 보상이 주어지는데 군인전은 딱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 수가 많느냐?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냐? 어, 정삼품 또는 종삼품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즉 상장군은 정삼품이고 그 다음에 대장군은 종삼품이었어요. 그 아무리 높아봤자 삼품까지밖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문화시 중에 종이품이라는 걸 봤었을 때 보통 이제 그런 사례를 알 수 있어요. 특히 문신들은 올라가면 뭐 최대 문화시 중, 즉 종이품 또는 뭐 중서령이라고 해서 뭐랄까 한 뭐 일품? 그래요. 뭐 그렇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갈 수 있고 또 특히나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플러스 알파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참여가 가능했어요. 근데 그런데 비해서 무인들은 어떠냐? 거의 참여가 좀 그 사안에 따라서 제한되거나 아니면 그 중요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참여할까 말까 이 정도가 됐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우를 받는다라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직접적으로는 의종의 측근 세력들 간의 갈등이 결정적인 본질적으로 더 이어졌습니다. 보통 인종 말기 때는 김부식 등으로 대표되는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그 세력들이 거의 독주하게 됩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좌절되면서 결국 이들의 독주를 견제할 만한 세력들이 따로 존재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태자 시절부터 이 문벌 귀족들의 독주를 견제하고 싶었던 의종 입장에서는 즉위하자마자 그 측근 세력들을 먼저 키우게 됩니다. 여기서 뭐 황간 세력들도 있겠지만 특히 내시라고 해서 어 이때 당시 내시는 황간이 아니라 즉 뭐랄까 근시 즉 왕 곁에서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왕 가까이서 모시는 이제 문신 세력들 그 다음에 왕을 호위하면서 왕의 친위대를 담당했었던 무신 세력들 이때 무신 세력들이 이렇게 뭔가
거의 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의종 초기 때 이제 뭐랄까 문벌 귀족들의 독주를 완전히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제 목표로 이제 발탁되었던 세력이 바로 무신 세력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떻게 됐냐? 이 무신 세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의종과 또 의종의 측근에 함께 있었던 내시 세력들, 즉 같은 문신 세력들로부터 소외가 됐었던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사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 무신에 대한 문신들의 모욕과 폭력 등이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결정적 사례로서는 무신정변에 완전히 그 뭐랄까 무신정변을 촉발시켰던 사건 하나 있었죠. 보현원에 당도하기 직전에 이제 의종이 이제 다른 어떤 장소로 행차를 해서 그 수바키를 열게 합니다. 즉 무신들이 너무 수고했으니까 이들의 좀 사기를 진작시킬 겸해서 이 격투를 벌이게 했었어요. 실제 또 의종이 그 수바키를 좋아했었습니다. 좋아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 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기거주로 있었던 문신 할례가 이 대장군 나이가 거의 나이가 들었던 대장군 이소홍을 이제 수바키에 교묘하게 내보내게 합니다. 이때 수바키에 나갔던 대장군 이소홍 어떻게 됐냐? 젊은 하급 군관에게 나가 떨어집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보 같은 놈 이러면서 할레한테 뺨을 맞게 됐었죠. 근데 이때 할레의 품계는 오품이었었고요. 이소웅은 종삼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무신이었다고 하지만은 대장군 이소웅의 품계가 높은데 오품밖에 안 되는 기거주 할레가 뺨을 때렸다. 이거는 무신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상장군 정중부가 할레를 호통쳤었죠. 하지만 이 이소웅의 뺨을 때렸던 할레의 처사에 대한 의종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상장군 정중부가 그 분노를 하게 됩니다. 분노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 이의방과 이고의 건의를 수용해서 결국 무신정변을 주동하게 됐었죠.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됐냐? 일이 터집니다. 이의방과 이고가 죽죽이 되었어요. 그리고 상장군 정중부가 결국에 이 두 사람의 이제 말을 수용해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보현원에 당도한 즉시 이제 문신들을 살해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상당수의 문벌 귀족들 또는 문신들이 거의 몰락하게 됩니다. 대거 몰락하게 되어요. 그렇다고 전체 다 몰락한 건 아닙니다. 일부 남아있었던 문벌 귀족들 또는 문신들은 나중에 살아남아서 최충원 정권기 때 권문세족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백년 무신 정권 시대가 개막됐죠. 그리고 의종이 폐위되고 명종이 새 황제로 독립되게 되면서 왕권이 급락하, 급격히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무신들이 이제 고려의 지배계층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결국 무신 정권기의 전반기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유민 이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씨 정권 4대 60년간 이어왔던 이제 주역들이 최충원, 최우, 그다음에 최항, 최의였고요. 그다음에 최씨 정권을 무너뜨렸던 그 최씨 무신 정권의 노비 출신이었던 김준의 양자, 이민우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죠. 그중에 우리는 아까 전반기를 다룬다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직후에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무신들이 이제 권력 당에 장악했었죠. 이때 이제 무신정변을 주동했었던 이고와 이의방 이 두 사람은 이제 응양 용호군 중랑장을 거쳤어요. 그러나서 어떻게 됐냐? 명종 즉위 직후에 어, 한 계급을 특진해서 대장군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중군이 그대로 상장군의 직위에 머무르면서 뭐 참지정사 또는 이제 다른 그 문신들이 역임하는 이제 관직을 이제 겸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의방, 정중부 이렇게 삼두 정치체제로 무신 정권이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출발하게 됐던 무신 정권은 결국 이군육이 상장군, 대장군들의 회기구인 중방을 중심으로 정치를 행하는 그런 시대가 개막됐던 거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 중방이란 무엇이냐? 고려시대에 이군육이의 상장군, 대장군들이 모여서 이제 뭐 군사회의를 하던 곳이었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랬던 것이 무신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서 그 군사회의와 더불어서 이제 일반 정무 처리를 함께 이제 행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살아남았던 문신들이 이제 대장군, 상장군 직함을 겸하게 되면서 중방에 들어오는 일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최충원 직전까지는 주로 그, 뭐랄까, 정치의 중심 기관이 되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이게 되면은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 때까지는 이 정치 행정을 주로 중방에서 다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최충원 때는 교정도감, 그리고 최후 때는 교정도감과 정방 또는 서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뭐 경대성 밑에 도방, 최충원, 최후 밑에 뭐 도방 및 야별처럼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그들이 거느렸던 사병 집단이었어요. 경대승의 사병 집단은 뭐 많아봤자 100명밖에 안 됐었지만 최충원과 최후, 즉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 집단은 뭐 적어도 수천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삼두 정치 체제로 출발했었던 이고, 이의방, 정중부 이렇게 삼두 정치 체제로 출발했었던 이 무신 권력이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제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무신 정권의 주역이었던 이의방과 이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었죠. 자, 여기서 이고는 악소패들을 모았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악소패들을 모았는데요. 이제 승려들이었었어요. 여기에는 그 일부 승려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고려왕실을 전복시키고 왕이 되려다가 이의방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었어요. 이때 그 기록에 보면은 그 뭐지? 용모를 꾀하려다가 실패해서 이의방이 들고 있던 철퇴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방은 이 이고와 더불어서 거병의 동지 중 한 사람이던 채원을 제거했죠. 그리고 정중부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동북면에서 이제 김보당의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보당의 난은 왜 발생하게 됐느냐? 의종 보기를 명분으로 삼았어요. 결국 이의방과 정중부는 동북면에 이제 김보당의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서 토벌군을 편성하고 파견해서 그 반란을 진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이의방은 이의민에게 밀명을 내려서 그를 경주로 파견했어요. 그리고 반란 진압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 이의민이 그 의종의 등뼈를 꺾어서 시해했던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비록 의종이 피해했다고 했었지만은 여기서 이의민이 의종의 등뼈를 꺾어 시해했던 사건은 엄청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의방도 그렇고 이의민 본인한테도 모두 이제 타격을 줄 만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일로 이의민이 대장군이 됐다 할지라도 결국에 황제를 시해했다는 대역죄인의 이 뭐랄까 낙인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즉 이제 이의민이 최충원에게 죽임을 당할 때까지 이런 불도장을 이제 받고 있었고 또 죽임을 당하고 나서도 결국에 그 반역 결전에 황제를 시해한 대역죄인이라는 이 기록이 버젓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1174년 조이총이 이제 서경과 서북면에 40여 성의 이제 병력들을 다 규합했어요. 규합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의방과 정중부가 있었던 개경정부에 대항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의방은 이의민을 정동대 장군으로 임명한 다음에 서경으로 파견해서 조이총의 군대를 대적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의방은 서경 출신의 장수들과 군졸들을 함부로 살상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잃었어요. 플러스 알파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보내게 됩니다. 태자비로 보내게 됨으로써 그 정치적으로 더더욱 고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경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정중부의 아들 정균에 의해서 피살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정중부가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그 조이총의 반란이 일어났던 그 다음에 이제 의종의 국상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경승과 윤인첨을 파견해서 조이총의 난을 진압하게 됐었죠. 그러나 이제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밀란은 어떻게 됐냐? 결국에 무력으로 진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 어떻게 됐냐? 개혁 의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 정균과 사위 송유인의 매간 매직 등으로 이 정권이 결국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결국에 그 몰락하게 되었던 계기가 됐었는데요. 이때 이제 청년 장군 경계승이 30명의 결사대를 거느리고 궁궐로 침투해서 정중부 부자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도방을 설치한 다음에 신변을 보호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 뭐랄까 정중부 정권을 전복시켰던 그 동지였던 허승과 김광립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무신정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복고를 천명하게 됐었어요. 이 과정에서 의종을 시했던 이의민과 대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종을 시했던 이의민과의 대립은 단순한 대립이었다기보다도 그 자신의 정통성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했었던 명종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제 그렇게 경대승이 적대될 수밖에 없었고 이 경대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의민을 이제 불러들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의민 또그 무신정변에 가담했었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정변에 가담했었던 생존자 중에서도 거의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유미는 결국 어떻게 됐냐? 누나 이 경대승의 세력에 밀려서 결국에 경주로 나타난 다음에 응도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 이 경대승은 명종의 끊임없는 의심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편으로는 기회를 노리고 있던 정적들로부터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던 중에 병사였어요. 또 일설에는 그 정중부가 자신의 꿈에 나타나서 뭔가 뭐랄까 자신을 질타하거나 또는 뭐 죽이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 그가 이제 그의 그 자신을 노리고 있었던 정적들로부터 이 신변의 위협을 그만큼 몸소 느꼈을 정도로 이 심리적으로 그만큼 부담감을 느꼈다고 이렇게 보는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 경대승의 병사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 뭐랄까 경대승의 경대승의 견제를 받고 경주에 응거하고 있었던 이의민이 결국에 명종의 특명으로 개경으로 상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관직을 하사받고 이후에는 최고 권력자가 됐었죠. 자, 여기서 이의민에 대한 설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의민은 소금장수였었던 아버지와 사찰 노비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어요. 또 팔척의 장신이었다고 합니다. 어, 일척이 30cm라 했었을 때 이 30 곱하기 8은 240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거의 240으로 잡지 않고 그의 키가 엄청 컸지만은 그러나 196 정도였다. 이렇게 보통 평가하게 됩니다. 그가 이의민이 196cm였는지 아니면 240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분명했던 그가 그만큼 장신이었었고 또 힘이 장사였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격투 실력이 뛰어났었죠. 격투 실력 뛰어났지. 그러다 도끼로 막 휘두른 용맹이 거의 뭐랄까 소드 마스터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려 초기 유분필과 그 다음에 숙종과 예종, 인종 때까지 살아 있었던 척준경과 더불어서 소드 마스터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자신의 고향이었었던 경주에서 거리를 전전하는 깡패로 활동했었죠. 그랬던 것이 어떻게 됐냐? 알렴사 김자양에 의해 잡혔어요. 두 형과 함께 잡혔는데 모진 고문 당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위에 있었던 두 명의 형은 그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지만은 그 자신만 이제 고문에서 살아남았었죠. 그리고 경군으로 발탁됩니다. 여기서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으로 치고받는 것 또는 이제 발로 이렇게 걷어차고 이제 치고받는 이런 그런 건데요. 오늘날로 이제 치면은 이종 격투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이종 격투 실력이 뛰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했냐? 황제의 눈에 들었어요. 황제 의종의 눈에 들었던 거예요. 즉, 고문에 살아남아서 경군, 즉,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수도방위 사령부에 편입되었던 이 어, 사령부에 이제 인인으로 되었던 특권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황제 의종의 눈에 들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고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사격 실력 또는 이제 실제로 뭔가 근접전에서 엄청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서 이 뭐랄까 국가 원수의 눈에 들었다고 보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이론이 어떻게 됐냐? 결국 몇 계급 특징에서 정칠품이었던 별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무신정변에 가담했었죠. 가담해서 수많은 무신들을 가장 많이 살해했었어요.
막 가장 많이 살해해서 결국에 오늘날의 육군 대령에 해당되는 중랑장 지위에 올랐어요.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장군으로 승차했었죠. 여기서 중랑장에 오르고 이후에 장군으로 승차했던 걸 봤었을 때 아마 이의방 그 뭐랄까 중랑장 거쳐서 이 한 한 계급 뛰어넘어서 대장군에 승차했었던 이의방 밑에서 이고와 채원을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공로로 장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해보게 됩니다. 어, 03년에서 04년까지 이제 방영했었던 KBS 드라마, 역사 드라마 이제 무인시대에서도 이제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때 좀,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김보당이 난 당시에 경주로 파견되었었죠. 그리고 의종의 등뼈를 꺾어 시해했었던 일로 대장군의 지위에 올랐었어요. 이때부터 이유미는 정치군인의 지위에 올랐었지만 동시에 황제를 시해했던 대역죄인의 낙인을 결국에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조이총의 서경 반란 당시에 그 이의방에 의해서 정동 대장군이 임명됐어요. 그러면서 석영 반란 와중에 맹활약했었죠. 자, 여기서 맹활약했다는 것은 어떠했냐? 이때 당시 이유민이 이제 뭐 사령관이 되어서 추천했었어요. 추천했었는데 이 서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이 자비령이라는 고개를 넘어가야 했었어요. 근데 그 인근에 이제 서경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매복을 했었죠. 화살을 엄청 날립니다, 화살을. 근데 이때 당시 어떻게 되냐? 이유민은 화살 수십 발을 맞고도 혈혈한 단신으로 뚫었어요. 서경 군대 뚫고 이제 자비로 넘었죠. 연주까지 도달해서 이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란을 완전히 진압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반란 당시에 맹활약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 이 일로 인해서 상장군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아니, 고문에서 살아남아서, 어? 지금의 오늘날의 수도방위사령부에 해당되는 사령부에 불려 올라가서 중앙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어떻게 되냐 무시청면 때 이제 수많은 무신들을 살상해서 중랑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어 이의방 밑에서 희하에서 이고와 채원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 장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의종의 등뼈를 꺾고 시한으로 대장군 그리고 조이총의 서경반란 당시에 배너dat에서 상장군. 그러니까 거의 뭐 1년 또는 2년 사이에, 2년, 3년 이렇게 사이에 승진승진 겹친 거예요. 중랑장, 장군, 대장군, 상장군까지 올랐다는 걸 봤었을 때 이유민이 그만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는 것과 함께 그와 더불어서 그만큼 이유민의 실력이 뛰어났다는 걸 의미하죠. 그 천민 출신이 이렇게 상장까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좀 불가능했어요. 그의 실력 플러스 그 다음에 무신 정변 이후에 이 무신들의 출세를 보장하는 이 배경, 이러한 탄탄한 배경이 함께 아우러져서 이유민을 천민 출신의 이유민이 이렇게까지 급상승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부 정권 때는 국회에서 조이총의 잔당들을 토벌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복고를 외쳤던 경대승이 집권하면서 자신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경대승의 세에 밀려서 결국에 고향인 경주로 낙향한 다음에 세력을 키우면서 응거했었죠. 그러던 중에 경대승이 사망하고 명종의 부름을 받으면서 개경으로 상경한 다음에 권력을 잡게 됐어요. 그리고 동중서 문화평장사의 지위에 올랐었고요. 김삼이 난 이후에는 벽상공신의 칭호와 더불어서 문화시중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이의민의 지위가 급상승해 버리니까 급상승하고 권력이 커지니까 명종 입장에서는 이걸 또 견제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 그나마 이의민의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주경승을 내세워서 이제 이제 뭐랄까 권력의 균형을 나란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명종의 지위를 보장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의민은 김삼위의 난 당시에 그의 장남이었던 이지순이 김삼위 세력과 내통했었는데요. 일설에는 그가 18자이항스를 퍼뜨려서 고려왕실을 전복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고려사 기록에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즉 일설에는 이제 신라 부흥 세력과 긴밀히 연관되었다는 설도 있었지만은 또 학자들마다 견해가 분분했었습니다. 또 물론 이제 03년 당시 또 04년 당시에 이제 그 족보 연구에 따라서 결국 그가 베트남 왕자의 후손이라는 설도 밝혀졌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어떠한 설이 되었던 간에 학자들마다 이제 견해가 분분했었지만은
고려 최고 권력자로서 왕위를 탐내었다는 것은 결국에 꼭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독자의 이러한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18자 연설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는 의미예요. 사례가 여러 개 있었죠. 고려 중기 인종 때는 이자겸, 그 다음에 무인정권 초창기 때는 이의방의 철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이고,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천민 출신의 신도재상 이의민, 그리고 한참 이후에 고려 말기 때 위화도 해군을 감행해서 조선을 건국했었던 태조 이성계,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196년 차남 이지영이 우봉 가문 최충수의 그 비둘기를 강탈한 일이 빌미가 되었어요. 이러한 일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냐? 최충원, 최충수 형제에 의해서 이유민이 피살되었어요. 그리고 아들 삼형제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면서 이유민 정권이 몰락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최충원에 의해서 이제 중방에 남아있었던 이유민의 자녀 측근 세력들이 차례대로 제거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천민 출신의 이의민, 정중부, 그리고 이제 중간에 뇌물 혐의로 사탈간이 일으켰다가 반란을 일으켰던 조원정 등이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은 이런 무신정변이 역설적으로 천민에게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었다는 의미였었어요. 자, 이런 의미,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고려 신분제 사회에 균열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의민은 뭐랄까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어, 최충원이 집권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신분해방 운동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을 수냐 하면서 그 신분해방 봉기를 일으켰었던 만적이라던가 그 다음에 최충원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최우, 최양, 최에 이르는 이 4대 60년간의 최씨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했었던 그 최씨 무신 정권 가문의 노예 출신이었던 노예 출신으로서 최고 재상의 지위에 올랐었던 김준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유민이었습니다. 즉, 고려 무신정권 그 전반기에는 천민 출신의 최고 집권자가 누구였냐? 이유민이 있었어요. 이유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후반기인 김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결국에 이 이유민은 그 신분해방으로 부르짖었던 만적과, 그 다음에 최씨 정권을 무너뜨렸던 노비 출신의 최고 재상이 되었던 김준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향이 컸습니다. 이상으로 무신정권 전반기에 대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